12장 사람과 기계 무엇이 중요한가? 성숙기에 접어든 여러 산업이 정체했을 때 IT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IT가 곧 기술과 동의어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이제 1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머니 크기의 기기로 전 세계 정보에 순식간에 접근한다. 몇십 년 전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냈던 컴퓨터들보다 지금의 스마트폰 한 대가 몇천 배나 큰 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 무어의 법칙이 계속 적용된다면 미래의 컴퓨터는 지금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컴퓨터는 이미 인간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97년 IBM의 딥블루 컴퓨터는 체스 세계 챔피언이었던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겼다. 퀴즈쇼 제퍼디의 역대 최고 참가자였던 켄 제닝스도 2011년 IBM의 왓슨 컴퓨터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구글의 무인 자동차는 이미 캘리포니아의 도로를 돌아다니고 있다. 레이싱 챔피언 데일 어나트 주니어는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지만 가디언은 무인 자동차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인 기사 및 택시 운전사들에게 대량 실업을 몰고 올 수도 있다라고 걱정한다. 누구나 미래에는 컴퓨터가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예상한다. 컴퓨터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나머지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30년 후에도 사람들이 할 일이 남아있을까? 벤처 투자자인 마크 앤드리스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잡아먹고 있다. 역시 벤처 투자자인 앤디 캐슬러는 거의 신명이 난 듯한 목소리로 생산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은 사람을 치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브스는 좀 더 불안한 기색으로 독자들에게 기계가 당신의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라고 물었다. 미래 전문가들은 그 답이 예스이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기술 반대주의자들은 기계에게 자리를 빼앗길 것이 너무나 걱정된 나머지 신기술 개발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자고 한다. 하지만 어느 쪽도 더 뛰어난 컴퓨터가 반드시 인간,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그 전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전제다. 컴퓨터는 인간의 보완물이지 대체물이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을 세울 기업가들은 인간을 한물간 폐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키워줄 방법을 찾는 사람일 것이다. 대체냐 보완이냐? 15년 전에 미국의 노동자들은 멕시코의 값싼 대체 인력을 걱정했다. 일리 있는 걱정이었다. 인간은 실제로 서로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은 로스페로가 말했던 썰물 빠지듯 일자리 빠져나가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티우아나의 값싼 공장이 아니라 텍사스 어딘가의 서버팜 대형 컴퓨터 서버들을 모아둔 대단히 시설이 그 근원지일 것으로 여긴다. 미국인들이 가까운 미래의 기술을 두려워하는 것은 가까운 과거에 벌어졌던 글로벌화가 재현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매우 다르다. 사람들은 일자리와 자원을 놓고 경쟁하지만 컴퓨터는 그 어느 것도 우리와 경쟁하지 않는다. 글로벌화는 대체를 의미한다. 페로가 해외 경쟁에 관해 경고하고 나섰을 때 조지 H.W. 부시나 빌 클린턴이나 할 것 없이 자유무역이라는 복음을 설교했다. 누구나 특정 직업에서는 상대적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우위에 따라 특화한 다음 서로 교역할 때 경제의 부가 최대화된다. 실제로는 적어도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자유무역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완전히 명쾌하지는 않다. 교역으로 인한 이득이 최대가 되는 것은 비교 우위 사이의 격차가 클 때인데 전 세계적으로 극히 적은 임금의 단순 노동 일자리를 기꺼이 원하는 노동자는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노동 공급의 측면에서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원을 수요한다는 측면에서도 경쟁 관계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중국으로부터 값싼 장난감과 직물이 수입돼 이득을 보기도 하지만 중국의 새로운 운전자들이 수백만 명이나 늘어나면서 휘발유 값이 올라가 손해를 보기도 한다. 상하이 사람들이 샥스핀을 먹든 샌디에이고 사람들이 PC 타코를 먹든 모든 사람은 음식이 필요하고 주거가 필요하다. 인간의 욕망은 최저생활 수준에서 멈추지 않으므로 글로벌화가 지속될수록 사람들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제야 겨우 기초칼로리를 확보하게 된 수백만 명의 중국 농부들은 앞으로는 단지 공유가 아닌 돼지고기에서 추가적인 칼로리를 확보하고 싶어한다. 욕망의 융합은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더욱 뚜렷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평양에 이르기까지 집권층들은 똑같은 와인 취향을 공유한다. 기술은 상호 보완을 의미한다. 이제 사람인 노동자들로부터의 경쟁 대신 컴퓨터로부터의 경쟁 전망에 관해 생각해보자. 공급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와 사람 사이의 차이는 사람들 간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 기본적으로 사람과 기계는 서로 잘하는 일이 다르다. 사람들에게는 의도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복잡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지만 반면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은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한다. 반면에 컴퓨터는 이와 정반대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주 간단히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판단조차 하지 못해 쩔쩔맨다. 이런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기 위해 구글의 또 다른 사람 대신 컴퓨터 프로젝트 하나를 생각해보자. 2012년에 구글의 슈퍼컴퓨터 중에 하나가 헤드라인을 장식한 일이 있었다. 해당 컴퓨터는 유튜브 영상에 있는 썸네일 1000만 개를 훑어본 후 75%의 정확도로 고양이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 놀라운 일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인간의 경우 4살짜리 꼬마들조차 완벽하게 해내는 일이다. 어떤 일에서는 값싼 노트북 컴퓨터가 가장 똑똑한 수학자도 이기지만 또 어떤 일에서는 1만 6천 개의 CPU를 가진 슈퍼컴퓨터도 어린아이를 이기지 못한다. 이를 보면 인간과 컴퓨터는 단순히 누가 더 강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과 기계가 이처럼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과의 교역에서 얻는 것보다 컴퓨터와 함께 일할 때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가축이나 램프와 교역하지 않듯이 컴퓨터와도 교역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핵심이다. 컴퓨터는 도구일 뿐 경쟁자가 아니다. 수요 측면을 보면 차이는 더욱 깊어진다. 산업화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국민들과는 달리 컴퓨터는 더 사치스러운 음식이나 캅, 페라 해안 가오와 별장이 즐비한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의 휴양지의 별장을 동경하는 일이 없다. 컴퓨터가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얼마 되지 않는 전기가 전부다. 그나마도 컴퓨터는 전기를 원할 만큼 똑똑하지도 못하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개발하면 우리는 고도로 특화된 교역 파트너로부터 효율성이라는 이점은 몽땅 취하면서도 자원을 놓고 경쟁할 필요는 없어진다.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기술은 글로벌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쟁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점점 더 강력해질수록 컴퓨터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것이다. 상호 보완적 비즈니스.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 보완 관계는 단순히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데도 서로의 보완이 필요하다. 나는 페이팔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우리는 닷컴 붕괴 사태를 이겨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매달 신용카드 사기에 $10,000,00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1분에 몇백 건, 심지어 몇천 건의 거래를 처리했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 어떤 품질 관리팀도 그렇게 빨리 일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공학도답게 대응했다. 해결책을 자동화한 것이다. 먼저 맥스 레부친이 수학자들로 엘리트 팀을 구성해서 사기성 송금을 꼼꼼히 연구했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실시간 및 자동으로 가짜 거래를 알아내고 취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짰다. 그런데 이 접근법도 금세 소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두 시간 지나자 도둑들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수법을 바꾸었던 것이다. 우리는 상황에 적응할 줄 아는 적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우리 소프트웨어는 그에 대응에 적응할 수가 없었다. 적응한 사기꾼들은 우리의 자동화된 탐지 알고리즘을 비웃듯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사기꾼들이 우리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쉽게 속이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맥스와 공학도들은 복합적 접근법을 채용해 소프트웨어를 다시 짰다. 잘 디자인된 유저 인터페이스 상에서 컴퓨터가 가장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적발해내면 사람인 운영자들이 그 적법성에 관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었다. 이 복합 시스템 자신을 절대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떠벌렸던 러시아 사기꾼의 이름을 따서 기고르라고 이름 붙였다. 덕분에 우리는 2002년 1사분기에 첫 분기 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 1년 전에 이 $930만 분기 손실을 냈던 것과 대조되었다. FBI에서 우리에게 금융범죄를 탐지하는 데 이고르를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물어왔다. 이 덕분에 맥스는 자신이 인터넷 언더그라운드계의 셜록 홈즈라고 거창하게 하지만 사실대로 자랑하고 다닐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인간 마이너스 기계 공생관계 덕분에 페이팔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수십만 곳의 소규모 업체들도 우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번창할 수 있었다. 인간 마이너스 기계 해법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모두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연을 영영 모르겠지만 말이다. 나는 2002년에 페이팔을 판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해보았다. 인간과 컴퓨터가 각자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함께 했을 때 극적으로 더 훌륭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 핵심 원칙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 이듬해 나는 스탠퍼드 대학교 동창인 앨릭스 카프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스티븐 코엔에게 새로운 스타트업 아이디어에 관해 설명했다. 페이팔 보안 시스템의 인간 마이너스 컴퓨터 복합 접근법을 이용하면 테러리스트들의 연락망과 금융사기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다. 이미 FBI가 관심을 보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2004년 우리는 펠런티어를 설립했다.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의 원천으로부터 어떤 통찰을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회사였다. 펠런티어는 2014년에 10억 달러의 장부상 매출을 기록할 예정이다. 포브스는 정부가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내는 데 펠런티어가 도움을 주었다는 루머와 관련해 펠런티어의 소프트웨어를 킬러 앱이라고 불렀다. 그 작전과 관련해서는 말해줄 수 있는 세부 사항이 전혀 없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지능도 컴퓨터의 지능도 혼자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미국의 가장 큰 두 곳의 첩보기관은 서로 정반대의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CIA는 인간에게 특권을 주는 스파이들이 운영한다. NSA는 컴퓨터를 우선시하는 장군들이 운영한다. CIA의 애널리스트들은 수많은 노이즈가 섞인 정보를 처리해야 하므로 가장 심각한 위협들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NSA의 컴퓨터들은 막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지만 기계 혼자서는 누가 테러리스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권위 있게 판단하지 못한다. 펠런티어는 이런 상반되는 편향을 초월하는 것이 목표다. 펠런티어의 소프트웨어가 정부가 주는 데이터 예컨대 예멘의 급진파 지도자의 전화기록 또는 테러 행위와 관련된 은행 계좌를 분석해 수상쩍은 행위들을 골라내면 훈련된 애널리스트들이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를 찾는 것을 도운 것 외에도 펠런티어를 사용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반군이 사제폭탄을 어디에 심는지도 예측해냈고 내부 거래를 한 고위직을 기소했고 세계 최대의 아동 포르노 단체를 붙잡았다. 또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식중독에 맞서 싸우는 것을 도왔을 뿐 아니라 고도의 금융사기 탐지를 통해서 매년 시중은행과 정부가 수억 달러를 절약하게 해주었다. 발전된 소프트웨어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애널리스트와 검사, 과학자, 금융 전문가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소프트웨어는 아무 쓸모가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전문가들이 자기 직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생각해보라. 변호사들은 골치 아픈 문제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가 고객이냐, 상대 변호사냐, 혹은 판사냐에 따라 하는 말도 달라진다. 의사들은 자신이 가진 의학적 지식과 전문가가 아닌 환자와 소통하는 능력을 잘 결합해야 한다. 훌륭한 교사들은 단순히 자기 과목의 전문가인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학생들 각자의 관심과 학습 방식에 따라 지도하는 요령도 알아야 한다. 컴퓨터는 이런 일들 중 일부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는 없다. 법률과 의학 교육에서 더 나은 기술이 나타난다고 해도 전문가들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링크트인이 채용 담당자들을 위해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 2003년 링크트인이 설립되었을 때 링크트인은 채용 담당자들에게 해결하고 싶은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채용 담당자들을 전면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짤 생각도 없었다. 채용이란 부분적으로는 탐정일이나 세일즈와 비슷하다. 지원자의 이력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들의 동기와 적합성을 평가한 다음 가장 유망한 지원자들에게 입사하라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기능을 컴퓨터로 효과적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대신 링크트인은 채용 담당자들이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로 했다. 현재 채용 담당자들의 97% 이상이 링크트인을 이용한다. 링크트인은 지원자들을 물색할 수 있는 강력한 검색 및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링크트인의 네트워크는 자신의 브랜드를 관리하고 싶은 수십만 명의 전문가들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링크트인이 단순히 기술로 채용 담당자를 대체하려고 시도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실패했을 것이다. 컴퓨터 과학이라는 이데올로기.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상호보완의 힘에 따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 시작은 학교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인간의 노력을 대신할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훈련받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전문화된 연구를 통해 명성을 쌓는다. 학자들의 제일 목표는 논문을 출판하는 것이고 논문이 출판되려면 특정 과목의 한계에 접근해야 한다. 컴퓨터 과학자들의 경우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특화된 여러 과업들로 쪼갠 다음 훈련된 컴퓨터로 하나씩 정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 가장 유행하는 컴퓨터 과학 분야만 살펴봐도 그렇다. 기계학습이라는 용어는 대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기계학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가르쳐서 거의 모든 일을 수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충분한 훈련용 데이터만 제공할 수 있다면 말이다.
넷플릭스나 아마존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계학습의 결과를 직접 경험해 봤을 것이다. 두 회사는 모두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용자의 클릭과 구매 이력에 기초한 상품들을 추천해준다. 데이터를 많이 제공할수록 추천 내용은 더 훌륭해진다. 구글 번역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하는 80개 언어로 조회하지만 쓸만한 번역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말뭉치를 통계로 분석해 패턴을 추출해내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해야 한다는 편견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유행어는 빅데이터다. 오늘날 기업들이 끝없이 데이터를 갈구하는 것은 데이터가 더 많으면 항상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보통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데이터다. 컴퓨터는 사람이 찾아내지 못하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출처로부터 패턴을 비교하거나 복잡한 행동을 해석할 줄은 모른다. 오직 인간인 애널리스트 드록은 SF에서만 볼 수 있는 종류의 일반화된 인공지능만이 쓸모있는 통찰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 우리가 빅데이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기술을 신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컴퓨터 혼자서 해낸 별것 아닌 일들에는 감동하면서도 인간이 컴퓨터의 똑똑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며 이뤄낸 커다란 업적들은 무시한다. 왓슨이나 딥블루 혹은 계속 발전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멋지다. 하지만 미래에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은 컴퓨터 혼자서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지 묻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도울 수 있을까? 점점 더 똑똑해지는 컴퓨터는 친구일까 적일까? 컴퓨터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흔히들 실이나 왓슨처럼 점점 더 똑똑해지는 인간 같은 로봇 지능이 앞으로 다가올 무언가의 조짐이라고 생각한다. 컴퓨터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컴퓨터는 왜 자신들이 우리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물을 거라고 말이다. 이렇게 대체론자들이 생각하는 논리적 종착점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른다. 모든 중요한 영역에서 컴퓨터가 인간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는 견해다. 물론 기술 반대주의자들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 공포에 질린 반응을 보이고 심지어 미래 전문가들까지 다소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강한 인공지능이 인류를 구해줄지 파멸시킬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이다. 기술은 원래 자연에 대한 우리의 지배를 증가시키고 삶에서 우연의 역할은 감소시켜야 한다. 그런데 인간보다 더 똑똑한 컴퓨터를 만든다면 실제로 우연에게 다시 복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 강한 인공지능이란 우주의 복권 같은 것이다. 우리가 당첨된다면 유토피아가 오는 것이고 우리가 당첨되지 못하면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사라지고 스카이넷,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터미네이터를 계속 과거로 보내는 미래의 슈퍼컴퓨터 옮기니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한 인공지능이 헤아리기 힘든 알 수 없는 진실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할 걱정은 22세기에 가서 해도 된다. 먼 미래에 대한 불명확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명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는 안 된다. 기술 반대주의자들은 컴퓨터가 언젠가 인간을 대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를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열광적인 미래 전문가들은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한 인공지능의 미래는 이 두 가지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만 이것들이 가능성의 전부는 아니다. 두 입장의 중간쯤에는 분별력을 가진 인간이 수십 년 후에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컴퓨터를 활용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낸다면 컴퓨터는 단순히 인간이 이미 하고 있는 일만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